자, 일단 우리가 내년도 증시 바라볼 때 가장 큰 이벤트다라고 한다면 트럼프 취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취임 이후에 저는 이제 미국 증시 보니까 이제 뱅크 업종들이라든지 소형주 위주로의 좀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네. 국내에서는 어떤 영향력들을 가져갈지 우선은 계속 영향력은 있겠죠, 대표님? 네, 좀 계속해서 있을 거라고 보고 네. 있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트럼프 정권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은 1월부터 이제 취임 이후의 흐름을 봐야 하는데 트럼프라는 인물 단독으로 이제 보는 것도 있겠지만 트럼프가 이제 취임하면서 그때 이제 힘을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한 인물이 또 일론 머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나눠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트럼프 수혜를 받을 만한 이 트럼프라는 인물만 단독으로 떼놓고 본다면 결국 이제 트럼프가 이끌어갈 정책들 이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관세를 조금 집중을 해서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관세 네. 쪽을. 네. 아무래도 이제 관세 쪽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도 타격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비껴갈 수 있을 만한 업종이 뭐가 있을까 많이 이제 주목하실 텐데 아무래도 문화 쪽은 좀 관세를 매기가 아직은 좀 어려운 맞아요. 국면이라 엔터 쪽이 괜찮을 것이다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현재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에 어느 정도 순응을 하면서 미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공장을 이제 짓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미국에서 이미 점유율을 많이 늘려나가고 있는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은 굉장히 안 좋은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괜찮게 보고 있고 관세로 인해서 이제 제3국이나 이런 데서 만들어서 올리던 이런 부분들도 혜택을 못 받게 될 것이다 생각하지만 저는 현대차 그룹이 지금 미국에 적극적으로 또 리쇼어링 정책에 아예 반하고 있는 방향성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 방향성만 어느 정도 설득을 잘 해나간다면 저는 트럼프 정권에서는 다른 방향성으로 돌려서 혜택을 주든지 보조금을 주든지 이런 식으로 관세를 매기더라도 다른 측면에서 상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헤리티지를 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트럼프가 의도하고 있는 건 미국이 다시 부강해져야 되고 중국이 못 따라와야 해. 이게 이제 포커스거든요. 그 포커스에만 벗어나지 않으면 뭐 당장 관세로 뭐 왜냐면은 특정 국가나 특정 기업만 찝으면 그거는 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 관세로 어느 정도는 어렵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픽한 업종이나 기업, 뭐 국가만 살려주는 쪽으로 지원이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뭐 엔터도 괜찮지만 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현대차 그룹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중국의 이제 그 CDMO 우시그룹이 이제 빠져나가게 우시바이오가, 되면서 네. 생물보안법 이후에 한국의 이제 CDMO 기업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필두로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앞서서 그 문화 콘텐츠 말씀을 해주셨는데 K 콘텐츠들이 이제 관세 무풍 그런 섹터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부각도 받았었고 얼마 전에 또 오징어 게임 출시에 따른 주목도 최근에는 받았잖아요. 네. K 콘텐츠주들의 독주가 2025년도에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혹시 보세요, 대표님? 아니면 일시적인 것이었을까요? 사실 이제 컨텐츠적인 측면에서는 한국이 계속해서 이제 경쟁력이 있다라는 있기는 거는 합니다. 네,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사실 저는 이제 엔터나 컨텐츠 쪽은 개인적으로 투자를 그렇게 선호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건 저의 개인적인 선호일 뿐이지 사실 그 업종은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봐요. 업종 자체는. 네, 업종 자체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예측이 좀 어려운 영역으로 간다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측한 영역 안에서 변동성이 높은 거는 그나마 괜찮은데 예측하지 못한 영역에서 이제 변동성이 커진다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제 엔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세 우풍지대다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우려하고 있는 거는 그런 거에 아니라 이제 그 아티스트 리스크가 큽니다. 그렇죠. 사실 제가 이 부분은 정말 많이 강조를 드려왔던 부분인데 게임과 엔터 산업의 좀 비슷한 결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가 잘못되면 와르르 무너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게임 같은 경우에도 신작이 실패하게 되면은 정말 그 기업이 휘청거릴 정도로 어려워지는 경우가 정말 많고요. 하나가 대박 나면은 정말 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이게 엔터 그룹도 좀 비슷한데 이게 게임은 그나마 우리가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인데 이제 아티스트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우리가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봤던 게 JYP 엔터랑 하이브를 좀 긍정적으로 봤었습니다. 개인적으로요. 네. 이유는 JYP 엔터는 제가 미디어를 통해서 뭐 그거 연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박진영 그 아티스트 그분이 그 소속사 아티스트들 인성교육이라든지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예, 뭐 네. 성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식단이라든지 아.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엄청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네. 다시 말해서 아티스트가 지금 이 기업의 재산이다라는 거를 정말 잘 알고 있고 투자자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신뢰도를 느낄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봤고 하이브를 긍정적으로 봤던 건 이건 좀 굉장히 너무 정없고 막 그런 쪽으로 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결국 이제 자본주의 논리로 돌아갔을 때는 그 리스크를 해칭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럼 그 아티스트가 없어도 굴러가는 구조가 돼야 되죠. 되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사실상 이제 하이브가 취하고 있는 구조는 이제 하이브라는 모회사가 있고 그 아래에 각종 이제 그 스튜디오라고 해야 될까요? 엔터사들을 이제 세웠죠. 그래서 이쪽 소속사에 어떤 그룹이 있고 여기는 뉴진스가 있고 여기는 방탄소년단이 있고 여긴 뭐 다른 기업들이 있고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얘기는 그렇지만 꼬리 자르기가 가능한 구조다. 네, 그렇게 저는 이제 보고 있고 산하 레이블이니까요. 그죠? 산하 네. 레이블이니까요. 하나가 잘못돼도 다른 데서 이제 보완이 구조가 되는.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아티스트 리스크를 구조를 이제 잘 해나가고 있다고 봤는데 최근에 이제 그 뉴진스 사태부터 해서 말이 맞아요. 많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저는 숙제일 것 같아요. 하이브가 구조는 잘 짰는데 거기서 오는 또 리스크는 관리가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이 또 그쵸, 이렇게 그쵸. 떠오른 네.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네,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이제 잘 관리 측면에서 해결해 나갈 거냐. 저는 구조는 좋다고 보거든요. 그거를 이제 하이브가 해나가야 되는 숙제라고 보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게임도 제가 크래프톤을 좀 긍정적으로 봤던 이유는 폭발력은 저는 W게임즈가 좀 더 있다고 보는데 네. 크래프톤도 게임 하나가 실패해도 다른 이제 산하 그 스튜디오 쪽에서 하나가 이제 대박이 나면 그걸 통해서 다른 쪽에 이제 리스크가 해칭이 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개발을 각종 스튜디오에다가 다 발을 뻗쳐놨어요. 투자를 해놓고 이쪽에서 개발하는 게임이 있고 이쪽에서 개발하는 게임이 있고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만 대박 터지면 돼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리스크 관리가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게임에선 크래프톤, 그다음에 엔터에선 하이브, JYP 뭐 이런 쪽으로 눈여겨보고 있었다 말씀을 드리고요. 관세 측면에서도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이어가서 딥하게 들여다보시는 게 어떨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